자, 첫 번째 인물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가보겠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제 정권 잡으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공정과 상식인데 과연 2023년도 집권 2년 차 2023년도에 공정과 상식이 실현이 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갸웃거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질문부터 이렇게 편파적이에요. 그렇게 규정과 낙인을 찍어 놓으면은 이 보수파 패널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보수 우파 패널을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올해 공정과 상식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거는 원래 질문에 없었잖아. 준비를 못했는데. 아니, 원하시길래. 뭐가 있을까? 딱히 기억이 안 납니다. 딱히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 좀 이거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결정적인 장면이 좀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김건희 여사에게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국민의힘에게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뭐 이준석 쫓아낼 때도 그렇고 김기현 쫓아낼 때도 그렇고 네. 김기현 당선시킬 때도 그렇고 당시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한테 너는 뭐 국정운영의 적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안철수한테는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전 처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올해 벌어진 일을 반추를 해보면. 네. 굉장히 여러 개가 있네요. 많아요. 이것보다 그냥 더 많은데 네. 그래도 저는 보수 패널이니까 그래도 여가지를 걸러가지고 좀 몇 개만 얘기한 게 골랐네요. 요건데 네. 김성현 소장님이 뭐 많이 말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무너졌던 결정적인 장면 뭐라고 보세요? 결정적인 장면이요? 네. 작년 5월 10일 임명 취임하던 날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2022년 말고 2023년. 아니 이렇게 얘기해. 존재 자체가 공정과 상식을 그냥 다 부정해버렸다. 2023년 1월 1일 눈 떴을 때부터. 너무 결정적으로 무너져 날이 있었 추워도 날이 더워도 날이 따뜻해도 항상 불공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거 하나만 불러주세요. 제가 꼽는 1위는 뭐 최근 이벤트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요. 김기현 대표를 나가라고 종용했던 이 순간, 뭐 최근에 CBS 김기현 논설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던데 네. 결국 저희가 마지막 순간에 궁금해했잖아요.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이준석 대표도 만났던 맞아요. 그날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뜻이라면서 그만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 말을 듣고 김기현 대표가 꼬라지가 나서 기자회견 하지 않고 페북에다가 던지듯이 그만두는 것으로 종료됐던 순간까지 네. 대통령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집권 여당, 본인과는 상관없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란 당원들이 뽑은 이 대표에 대한 행동을, 그러니까 거취를 대통령이 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거는. 저는 증인들이 나와서 해당 인물인 윤석열, 장제환, 김기현 등이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네. 최악의 불공정이었고 사실상 대통령의 직할 체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만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합할 수 있는 것처럼 굴었던 것은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입법부가 사실 행정부를 좀 견제해야 되는데 서로 이런 식으로 당무 개입을 하다 보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불공정하다. 상식이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동의하세요? 김기현 대표 사퇴가 대통령 뜻이었고 이것이 굉장히 무리스러웠다. 아니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를 했다 화났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많이 화를 내셔가지고 격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아니냐. 비행기를 쾅쾅 내리친 건 아니시겠죠?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그냥 네. 되게 겁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저한테 전달을 해준 분의 워딩은 네. 하여튼 비행기가 추락하는 줄 알았다. 네. 그 정도까지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본인 뜻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참 물불을 안 가리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거칠어요. 지금 통치행위 자체가 너무 거칠어. 네. 그냥 서로 얘기하고 조언 듣고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박성민 대통령.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면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간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 저녁이죠. 대통령이 20번 넘게 전화했다고 자기한테. 네.
이런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번을 다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0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아, 않는데 설마 안 받진 않았겠죠, 대통령 전화인데. 그 뭐 자느라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네. 20번 이렇게 미스콜이 찍힐 정도로 대단한 막 이런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했던 것들도 웃기지만 네. 그렇게 통화가 됐든 안 됐든 그런 사실을 지금 공개하면 하고 있는 박성민 의원도 웃기는 거고 여당이 대통령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경우 은근히 뭐 대통령의 뜻이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특히나 사실은 에어포스 1에 타서도 전화를 했다고 하면 이건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네. 없네요. 그래서 올 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쭉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하면 딱 흘러가는 단어가 그냥 경로예요. 경로. 화. 아, 화만 냈다. 네. 네. 그냥 뭐 대통령실에 뭐 많은 참모들이 보고하러 들어갈 때도 화를 내시고 네.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실 때도 화를 내시고 뭐 계속 화만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못하게 하고. 무섭잖아요. 네. 솔직히 저희들 국회에 있을 때 의원이 화내면요, 보고를 못해요. 피해 네. 다녀요. 이건 상당히 화를 내는 의원을 많이 같이 일하셨단 모양이군요.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은 제가 10억을 걸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본 사람이 없을걸요? 예, 정청래 의원은 나한테 화 안 냅니다. 아, 그래요? 본인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권력을 향해서 할지 몰라도 제가 뭐 이분 이제 와서 뭐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그렇게 갖다 붙지 마시고 김무성 의원이 그러셨던 건가요? 화내시죠.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은 화를 별로 안 내셨는데 아, 그래요? 무대에는 가끔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가끔 많이 냈어요. 가끔. 내는데 많이. 1년에 한 번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 체격도 되게 좋은 거고. 크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크시잖아요. 무서워요, 막. 그런데 윤석열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화를 내신다 그러면 이거는 참모들이 일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키워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거들고 가면 윤석열 대통령 202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전방위적 무능력자. 전방위적 능력.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최근에 인사하는 거 보면 제가 진짜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안보실 제3차장에서 중국 전문가를 안 치질 않나. 그런데 또 대통령 정책실 필요 없다고 2실로 줄인다라고 해서 호기 좋게 만들었다 또 3실을 다시 정책실 부활시키는 과정이나 그렇죠. 전 과정이 사람 여기다 꽂았던 사람 저기다 빼다 쓰고 뭐 미국 대사가 있는 사람 불러다가 안보실장 시켰다 네, 이번에 또 회장부 국정원장 대사. 보내고 막 그럼 사람들 다 메꾸질 못하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서울대 법대들만 찾아내는지 정말 한심하기가 이런 정권이 예전에 있었던가. 아무리 선호하는 게 있다지만 남들은 그래도 한 200~300명짜리 인재풀에서 놀았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은 특히나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그 누구도 대통령실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치욕을 감내하고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대통령하고 일하는 사람 중에 인재가 없는 거죠. 본인 무능력한데 참모도 무능력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무능력해져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의 호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장성철 거고. 서장이 지금 야인으로 떠도는 것만 봐도 네.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 우리 장 소장님이 아주 뭐예요? 두려워하시는 뭔? 김건희. 또 왜 그래요? 또. 마스크 써야 알겠습니다. 되잖아. 사실 올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좀 얼굴 가리는 중간에 지난번에 닥스를 메시는 오늘 에르메스를 메고 계시네요. 야, 저렇게 닥스예요. 똑같은 닥스. 여기도 닥스래요. 닥스 이거 패키지로 물건을- 세 개짜리 샀어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장면, 결정적인 장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 역시 너무 많아서 제가 꼽는 결정적인 장면은 대통령실 사진관입니다. 정말 사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분노가 네.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 네. 첫 번째 사진을 안 올린다. 네. 자기가 소장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인스타나 파줘 좀 제발. 그 거기다 외교부가 올리게? 좀 해갖고 저 옆에다 체크마크 달아갖고 네. 인스타 하나 파주면 안 돼요? 거기다 올려야지. 왜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냐? 근데 이게 비판이 많잖아요. 네. 비판이 많은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자꾸 난 윤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윤 대통령 포커스 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초점을 부인에게 맞춰요? 네. 우린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제가 투표를 안 했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싶은데 자꾸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데 제일 화나는 건 뭐냐면 비슷한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아니 한 장면을 그냥 일개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국회의원실에서도 100장 찍으면 10장 추려서 다른 사진으로 해서 한 4장 정도, 그렇죠. 5장 정도 하는데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개 사진 찍었어요? 그 강아지도 네네. 안고 이렇게 안고 찍고 이렇게 안고 각도에 찍고 따라서. 그나마도 초점이 나가고 빛도 제대로 안 떨어지고 바운스도 스트로보드 하나 쓸 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그 사진 찍는 사람도 진짜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은 표현이네요.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들리는 거잖아요. 네. 뭔 상관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고 말했던 장면이 전 디올백 못지않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진. 자, 장 소장님은 뭐라고 꼽으세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역술인 선생님 만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좀 상의를 해요. 네. 근데 그 역술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내년도 1월 달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지 말아라. 아, 내년 1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되게 제가 신뢰하는 분이라서 네. 그분 말을 좀 제가 들어야 된다. 진짜 방송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네. 왜? 그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 방송인데 역시는 말 듣고 김건희 여사 말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해주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하면 어떻게 된대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중 일단은 네. 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네. 이 마스크 쓰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참 보수 우파 언론이 3주 전부터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어떤? 보도가 되지 않은 네. 아, 뭔가가 또 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보도는 할 수는 없지만 빨리 해결해라. 그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보수우파 정권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네. 빨리 정리해라. 그런 이제 경고성 얘기 같은데. 네. 오빠를요? 네? 오빠를요? 오빠?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 아, 상관없는 얘기를. 오빠와 관련된 건가? 아니. 방송 얘기를 제가 잘못 듣고 엉뚱한 얘기를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김건희 여사를 봤을 때 네.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그 최 목사랑 한 그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명품백 수수 논란. 네, 수수 논란 중에서 네. 명품백 수수 논란도 상당히 문제지만 네. 더 큰 문제는 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사라지면 내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관여를 하겠다? 뭐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무슨 권한을 갖고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설 건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남북 문제와 관련한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남북 문제만 관여를 하는 것이냐, 다른 문제는 관여를 안 할 것이냐, 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추측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잠깐의 인터뷰, 뭐 잠깐의 뭐 두 분 사이의 대화였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스럽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많은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자칫 잘못하면 이건 정말 국정 개입, 농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너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고 싶은데요. 네. 디올백을 주는 사람이 남북 문제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장단을 맞춰줬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아, 봅니다. 원래는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아니 네, 모든 한번- 일에 관여하고 싶을 텐데 네. 모든 일에 관여하고 싶을 텐데 마침 백 들고 온 사람이 남북 문제로 하니까 다음번에 남북 얘기 한 번 더 하면 그 디올 이상으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예 무력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좀 꺼낸 것이 아닐까. 네. 남북 문제에 딱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을 그 다음번에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디올, 루이비통,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걸 들고 올 경우에는 네. 뭐 그게 더 비싼가요? 국무총리 인사 문제와 관련된 상의를 할 수도 있겠죠. 버킨백이 디올 파우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아, 예, 그렇구나. 가격대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가 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진짜? 키워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무슨 이런 거 소리예요? 기원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뭐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왜냐면은 거예요? 지금 막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녹취록들이 아, 많대요. 많고 뭐 지금 뭐를 공개할지 지금 계속 그냥 순위를 좀 따져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의 녹취록을 네. 제보를 받았다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구속시켰나? 아,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들리고 네.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고 싶은 것은요. 또? 녹취록은 이제 녹취록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여사 녹취록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 녹취록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도 또 있다는 얘기네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감격스러워요? 김건희 여사 얘기. 윤 대통령이 방송 관련자들하고 네. 저 다량의 통화를 했다는 뭐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의 내용이 좀 새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저 만약에 우리 한겨레 공통포차 네. 우리 유튜브 멤버 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네. 이게 외부로 공개가 안 되고 퍼나르기도 안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비가 되면 정말 들은 얘기를 다 직설적으로 내가 방송에서 할 수 있어. 진짜요? 아, 우리 한번 특집으로 네? 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해야 될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저한테까지 여러 사람들이 귀에 들리면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언론에서 너무 걱정된다라는 사설과 칼럼을 쓰는 것이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김건희 여사 보호한다고 해도 네. 보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저는 되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내년 총선 앞두고는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다행스러운 것은 네. 내년 총선 전까지 해외 순방 네. 극히 이제 자제하고 지금 방한 거의 없다. 중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순방은 안 나가시기로 하고 국내에 좀 오래 계셔서 방한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네. 국내에 거주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지루하실 텐데. 내년 총선 때까지는 한 번 정도. 아니 지금 흥청망청 쓰려고 ODA 같은 경우도 4조 이던 걸 6조로 44% 증액시켜놨는데 그걸 지금 5, 6, 7, 8, 9, 10, 11, 12, 8개월 동안 소화가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일단 그럼 김건희 여사 사진도 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런데 국내 이제 봉사가 또 많이 네, 있기 때문에. 홍보 라인 쪽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잘 이제 대통령 참모들의 얘기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그 사진을 관리하거나 네. 그 홍보를 관여하는 대통령실 참모를 불렀어. 야, 이거 대통령 사진 올려야지. 여사 사진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여사님이 올리시라고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비서실장이. 아, 내가 그럼 여사님한테 말씀드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유, 좀- 구도가 좋네 이렇게 하겠죠. 진짜 뭐 이렇게 좋네,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런 사진 문제는 정말 집권 초기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네. 바뀌진 않을 것 바뀌지 같아요.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풀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오므라이스를 오므라이스. 정해봤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3번 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남는 게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먹은 오므라이스 이게 기억에 남죠. 그래서 우리가 컵에 물에 반을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된다라고 했지만 오므라이스만 먹고 물컵은 채워지지 않고 다만 이제 오염수 방출만 이루어졌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이래. 윤석열 대통령. 그리워요, 그 시절이? 아니 외교하니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외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외교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 오므라이스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딴 얘기 좀 하고 가죠. 이제 그때 대통령이 에비수 생맥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 오므라이스 집은 원래 에비수를 안 팝니다. 기린 맥주가 파는 집이거든요. 네. 에비수 거품 내는 전문가를 멀리서 초빙해 갖고 그걸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웃기는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뒤에서 주섬주섬
새로운지 참이슬인지를 소주를 꺼내서 꺼내서. 이거 섞어 먹자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 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비수 생맥주를 거품의 양까지 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탄산을 아주 맞춰서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뒤에서 꺼내온 소주를 마는 장면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정말 막 온몸이 다 떨려요. 얼마나 소탈하고 서민적입니까? 대한민국의 소주를 일본 수상 앞에서 딱 폭탄주 타가지고 한잔 하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네요. 보통 배포가 아니면은 그런 거 못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소탈함, 서민적인 모습, 소주를 사랑하는 모습, 이거는 비판할 지점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교사 앞권은 엑스포 29점이었죠. 아, 그러니까 119대 29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걸 몰랐다는 게 더 놀랍고요. 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100석 이상 확보했다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해외가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기본적인 외국 신문들은 좀 읽어보고 경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북한하고 중국 제약은 박빙승부 막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외교부의 보도자료나 받아 쓰는 사람들이 무슨 기자라고 앉아 있는 건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고 네. 누구보다도 이 전방위 무능력자 대통령 뭡니까? 아니 이걸로 한 방에 뒤집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여론 만들어서 네.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야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는가? 국제관계에 대한 이런 뭘 이해가 결국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수입을 다 물량을 줄이고 네. 적자가 나고 중국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서 안보실의 3차장을 중국 통을 임명해서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네. 에이펙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 실패하는데 호주는 시진핑 주석 만나서 적극적으로 경제 문제 상의하고 그렇죠. 그때 패싱 당했다. 그렇죠. 뭐. 기시다 총리도 1시간 동안 상의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한미일 동맹의 주축이자 주력군인 미국이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그런 간곡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넘게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바이든이 보여준 거죠. 4시간에서 240분에서 1분짜리 값어치도 없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전방위 무능력자의 외교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한미일 삼각 뭐 군사 협력과 동맹 체제가 확고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뭐 마음속에 결심이 섰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하고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든지 삼각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평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어쨌든 파탄났던 삼각 외교였는데 이것을 좀 복원시키고 상당히 우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킨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외의 외교는 빵점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이외에는 무방비 상태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는 거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금 작년 올해 합치면 대개 500억 불?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네. 그만큼 적자가 났다는 것은 한중 관계가 얼마나 악화일로로 가고 있느냐라는 반증인 것 같고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뭐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네. 이 삼각동맹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삼각동맹이 더 공고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결국에는 본전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뼈아픈 지적은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13번의 해외 순방을 가셨었는데 국빈 방문이 많거든요. 의전 논란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이나 그쪽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은 아니 부부끼리 막 이렇게 해외에 대접받으면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 네. 뭐 여행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막 하잖아요. 저런 비판이 왜 웃으세요? 예. 저런 비판이 남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게 너무.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전혀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네 분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판이 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하고 좀 포장도 잘하고 좀 이제 국민들 앞에 홍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 듭니다. 가지만 짧게 하죠. 일단 외교에서 30% 국민들 뭐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적인 착시죠. 아, 그런가요? 갤럽이 하는 방식이 네. 면접원이 전화를 걸어서 받은 분한테 좋으세요, 싫으세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한테만 물어봅니다. 네. 뭐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가 외교라고 1순위를 꼽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 절반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이유를 모르고, 그러니까 전체 국민으로 놓고 보면 15% 정도가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외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7, 80%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방한나 하는 게 자꾸 이슈가 돼갖고 이분이 외국을 나가 계셨었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외교 좀 하지 않나 이러는 거지, 외교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 보수 언론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띄워주려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보도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신문에서 기자가 5단짜리 기사라도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네. 한 면을 털어서 찰스궁에 앉아서 왼쪽에 누가 앉았고 오른쪽에 누가 앉았고 앞에 누가 앉았는데 출발하는데 뭐가 울렸고 이런 걸 쓰잖아요. 네. 이거는 국왕들이 다른 나라 국빈 방문 갔을 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외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서 무슨 노름을 하고 무슨 대접을 받고 왔는지가 보도가 되거든요. 네. 국왕들끼리 교차 방문할 때 나오는 의전 기사가 신문 지면에 버젓이 실렸다?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외에는 보도할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거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외교 두 분 다 뭐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안 주셨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